때는 선조 25년 초, 선비 권길은 상주 판관으로 임명돼 충청도 음성의 본가를 떠나 부임지인 상주로 향하고 있었다. 권길이 말을 타고 상주가 보이는 고개에 올라섰을 때 서산마루에 해가 떨어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불길이 타오르듯 핏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권길은 불길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정마야, 나라에 변고가 있을 모양이다. 권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에마의 등을 쓰다듬자 주인의 마음을 감지한 듯 마른 붉은 갈퀴를 세우고 푸르르 콧김을 뿜었다. 권길의 예견대로 그해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공한 왜군은 개전 이틀 만에 부산진과 동래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북상을 계속했다. 급보요! 목사 나리는 어디 계시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말을 탄 전령이 상주관와의 관문을 박차고 숨가쁘게 들이닥쳤다. 기겁한 수문장이 불이 나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자 상주 목사 김애가 판관 권길을 대동하고 황급히 전령을 맞았다. 사또, 왜군이 동래성을 함락하고 양산 밀양을 거쳐 물빌듯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급보를 받은 목사 김애는 파랗게 질렸다. 뭐라고요? 우리 군은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이오? 왜적을 막아야 할 지방 수령과 장수들이 적의 군사에 놀라운 변변히 싸움 한 번 못하고 도주하기 바쁜 실정이라오. 그나마 밀양부사 박진이 자곤관에서 고군분투하며 왜군을 저지하고는 있으나 워낙 병력이 적어 그것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오. 자곤관이 뚫리면 이거 상주도 위험하지 않소? 목사 김애는 겁먹은 얼굴로 권길을 바라보았다. 판관, 우리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500이 채 안 되옵니다. 500. 차라리 성을 비우고 물러나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럼 이 성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권길의 말을 듣고 김애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또, 성한 백성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모집해 병력을 보강하고 조정에서 구원군이 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버텨야 합니다. 고작 500의 군사로 수만의 왜군과 맞서겠다고. 당랑 거철도 유분수지. 김애는 한숨을 푹 쉬었다. 권길이 민병을 모으고 군사들을 조련하느라 밤낮 없이 애쓰는 사이 왜군은 청도와 대구를 거쳐 상주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권길이 관저에 들어서니 말등에 짐을 싣고 있던 김애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또, 밤이 늦었사온데 어딜 가시려고? 그게 주정에서 보낸 원군이 오고 있다고 하니 영접하러 가려고 하네. 예? 곧 왜군이 닥칠 텐데 사또께서 성을 비우시다니요. 네, 가서 이 일장군을 모시고 올 터이니 그동안 자네가 이 성을 맡아주게나. 김애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말등에 올라타고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목사 김애가 애첩을 데리고 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민심은 들끓었고 병사들마저 크게 요동했다. 그때 성벽 위에서 근각 소리가 울리자 웅성거리던 병사들이 군영에 모였다. 목사 나리께서 도주하신 것이 아니다. 조정에서 파견하신 이일장군을 영접하러 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누구든지 헛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군기를 해치는 자는
그늘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권길의 말을 듣고 병사들은 동요를 멈추었다. 이 일이 누구든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조선 최고의 장수가 아니던가. 그가 온다면 외적이 아무리 많다 한들 두려울 게 무엇이랴. 병사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전의를 다졌다. 그러나 조정에서 파견한 이일의 구원군 병력은 겨우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상주 인근에서 2만이 넘는 왜군과 대치한 이일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왜군이 조총을 쏘며 진격해오자 궁시를 쏘며 맞섰다. 그러나 조선군의 화살은 왜군에 닿지도 않았다. 적들이 사면에서 포위해 파상공세를 펼치자 견디다 못한 이 일은 갑옷과 군복마저 벗어던진 채 도망을 쳤고 끝까지 남아 싸우던 군사들은 모두 전사했다. 참담한 패배였다. 기세 등등한 왜군은 상주성을 향해 물밀듯 밀려왔다. 결전의 순간 모든 것을 각오한 권길은 입고 있던 속적삼을 벗었다. 칼로 손가락을 베어 속적삼에 혈서를 써내려갔다. 그는 피로 쓴 유서를 에마의 입에 물렸다. 정마야, 이 옷을 음성 본가에 전해다오. 붉은 털을 지녔다 해 정마라 부르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 말이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말의 눈에 물기가 고이고 있었다. 어서 가거라. 권길의 호령 소리를 듣고 정마는 허공에 두 발을 올리고 크게 울음소리를 낸 후 질풍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권길과 병사들은 창검을 들고 몰려오는 왜족들을 향해 진격했다. 말이 성문을 벗어나는 순간 왜군들이 몰려들었다. 전령이다. 말이 물고 있는 밀사를 뺏어라. 외장이 소리치자 조청병들이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다. 불꽃이 튀고 쇠조각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정마는 앞을 가로막는 의병들을 말굽으로 걷어차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저 붉은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외장이 악을 쓰자 다시 조총이 불을 뿜었다. 말은 피를 흘리면서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재를 넘고 계곡을 가로지르며 상주에서 음성까지 험로 300리를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붉은 피가 털을 타고 흘러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말은 고개를 든 채 하늘을 가르는 바람을 삼켰다. 그 바람 속 어딘가에 주인의 음성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말이 왔다. 정마가 돌아왔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채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말을 보며 늙은 하인이 외치자 권길의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주인 없이 혼자 돌아온 말을 보며 그녀는 남편의 안위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아씨, 말이 나리의 속적삼을 입에 물고 있사온데 아무리 달래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요. 하인의 말을 듣고 말 앞으로 다가간 부인이 치마를 펼치자 말은 물고 있던 주인의 피 묻은 옷을 치맛자락에 가만히 놓았다. 정마야, 이걸 전해주려 죽음을 무릅쓰고 왔구나. 부인은 감격에 떨며 남편의 속적삼을 손에 들었다. 피로 쓴 유서였다. 부인, 나라가 왜적에게 욕됨을 당하고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 강토에서 조상의 넋을이어 살아온 사람으로서 통분하고 원통한 마음 이기기 어렵구려.
나는 받은 국록에 부끄러움이 없고자 이곳에서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다할 작정이요. 살아 돌아갈 생각은 이미 버렸소. 차라리 이 몸이 전장에서 진토가 돼 흩어질지언정 물러서서 목숨을 구하지는 않겠소. 내가 전장에 쓰러지면 시신을 찾기 어려울 터이니 이 옷을 거두어 나의 장례를 지내주오. 부디 몸을 보존하고 아이들을 굳게 지켜주기 바라오. 이 한 몸은 여기에서 다하되 나의 뜻만은 부인과 아이들 곁에 남겨두고자 하오. 서방님. 부인은 피 묻은 남편의 속적삼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상주성 전투에서 권길은 700의 병사와 함께 외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부인은 그의 유언대로 시신 대신 혈서 적힌 옷을 땅에 묻고 장사를 지냈다. 그의 애마 또한 할 일을 다한 듯 권길의 무덤가에서 숨을 거두자 유족들은 양집안 곳에 묻어주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말의 넋을 기렸다.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에 너치살이라 불리는 산마루에 있는 말무덤이 바로 그곳으로 권길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말무덤에 해마다 벌초를 해오고 있다.